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전기 및 정자공학부 박사과정 이주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CMU 타르튼 슬램 시리즈에서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의 앤드류 데이비슨 교수님이 발표한 Graph-based Representations for Spatial AI입니다. 먼저 약간 좀 양해 말씀을 구하자면 저는 이제 연구 분야가 컴퓨터 아키텍처랑 VLSI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아키텍처 설계 이쪽인데 요즘 슬램 가속기나 이런 아키텍처 연구를 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어서 공부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이나 약간 수학적 이런 쪽 백그라운드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일단 잘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슬램은 컴퓨터 비전과 로보틱스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접할 수 있는 상용 제품들 중에 꽤 많은 제품들이 이제 비주얼 슬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로봇 청소기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요. 저도 이제 2D 라이다가 부착된 이제 샤오미 제품을 이제 한 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생각보다 되게 꽤 정확하고 똑똑하게 청소를 해가지고 그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있음에도 이제 놀랍기도 하고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드론의 경우에도 DJI나 스카이디오 같은 기업들에서 출시한 이제 제품들이 슬램을 많이 쓰고 있기도 하고 다양한 AR, VR 장비들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들에도 슬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이제 다양하게 슬램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제 앤드류 교수님은 이런 기술들이 이 발표의 주제이자 이제 교수님이 제창한 스페이셜 AI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형기님 발표에서도 이제 언급되었던 개념이지만 슬램은 이제 성능에 있어서 몇 가지 발전 단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씬의 스파스 피처 맵을 생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랜드마크 지도를 통해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메인 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댄스 매핑 시스템에 치중을 해서 디바이스 주위의 씬에 대한 기하학적 정보를 얻어내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다음 상위 단계로는 이제 그러한 기하학적 정보들이 어떤 이제 일종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제 semantic understanding을 구현하는데 레벨로 이제 더 발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앤드류 교수님은 스페이셜 AI를 인공지능의 일부로서 컴퓨터 비전이 센서들과 함께 사용되면서 구현된 디바이스가 주변 환경과 유용하게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블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슬램은 스페이셜 AI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로서 실시간 시스템 구축, 데모와 오픈소스 등으로 점차 발전하고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앤드류 교수님의 스페이셜 AI의 예시로 든 한 가지는 첫 번째로 로보틱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복잡한 실내 구조와 물체들을 이제 정리하고 청소할 수 있는 제너럴 범용 가정부 로봇 이제 예시로 들었는데 이런 예시에는 이제 이 예시의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크기도 클 것이고 현재 일반 단순한 이제 청소용 로봇과 다르게 이제 거의 모든 종류의 가사 노동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비자 상품으로서의 시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가, 크기, 안정성, 전력 소모량 이런 등의 측면에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일종의 이제 언어 유희 같기도 한데 이제 스페이셜 AI가 아닌 스페이셜 IA라는 개념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페이셜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반해서 스페이셜 인텔리전스 오그멘테이션의 약자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그 예시로 이제 증강현실 장비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런 스페이셜 IA 프로덕트의 경우에는 이제 평범한 안경 크기의 폼팩터를 갖는
증강현실 장비로서 65g 정도 이내 무게와 all day long 종일권 정도의 이제 버틸 수 있는 배터리 수명, 장소, 물건, 사람들에 대한 실시간 오버레이 및 기억 용량 등이 조건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페이셜 AI와 스페이셜 IA는 거의 이제 비슷한 요구 조건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수요가 없어서 아직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아무도 어떻게 구현을 하고 설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품화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상용 제품에서 Full Spatial AI까지의 발전 수준에 있어서 아직 현재 연구 단계는 지금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습니다. 앤드류 교수님은 이제 Embodied Intelligence의 퍼셉션을 구현하기 위한 스페이셜 AI에 대해서 앤드류 교수님이 쓴 Future Mapping이라는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 이제 말씀하시길, 지속적이고 이해 가능한 씬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하고 적어도 독소적으로라도 이제 3차원 기하학 형태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띄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앤드류 교수님이 스페이셜 AI 연구와 관련해서 이제 연구 사례들을 하나씩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Rearrangement Challenge for Embodied AI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의 경우에는 이제 부엌에서 이제 부엌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말 그대로 이제 리어레인지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구현을 한 것에 대한 논문이고, 이제 작업의 종류와 이제 환경과 이제 이밸루에이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리 작업이 어떤 그 지속적이고 실시간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어떤 그 씬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그 세부 항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모티베이션으로 해서 이렇게 이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제 모노슬램 스파스 피처 베이스드 슬램이라는 논문인 연구 사례인데, 이 논문의 경우에는 앤드류 교수님이 이제 그 박사과정 마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2003년도에 싱글 모레큘러 카메라로 단한 카메라로 이제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슬램을 수행하는 그런 웍이었는데, 일단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잠시 지원님 예. 지금 호스트가 되셔가지고 지금 참가 대기하는 인원이 한 분 계신데 그 참가 수락 혹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두 분 계셨는데 두 분 다 수락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 2003년에 발표된 이 모노슬램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손으로 이렇게 단한 싱글 모노큘러 RGB 카메라로 이렇게 들고 이제 실내 공간을 이제 스캔을 이렇게 해서 슬램을 이제 수행하는 웍이었고, 30Hz 스루풋으로 리얼타임으로 작동하고
이제 카메라의 위치를 이제 로컬라이제이션하고 이제 실내에서 그 실내 공간을 이렇게 매핑할 스파르스 랜드마크 기반으로 이렇게 매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노슬램이란 웍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2011년에 그 교수님 학생 중에 하나였던 리차드 뉴컴브라는 분이 이제 발표했던 엘라스틱 퓨전이라는 웍입니다. 그래서 이 웍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슬램을 RGB 카메라를 이제 RGBD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이제 매핑을 하고 슬램을 수행하는 거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엘라스틱 퓨전이라는 웍의 이제 특징으로는 그 전에 이제 원래 이 학생이 요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키넥틱 퓨전이 요 프리비어스 웍이었는데 키넥틱 퓨전 같은 경우는 루프 클로저가 이제 구현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같은 경우 이 엘라스틱 퓨전 같은 경우에는 그 키넥틱 퓨전에다가 플러스 이제 루프 클로저까지 이제 가능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댄스 씬 모델을 이제 리얼 타임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슬램 웍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이제 그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세먼틱스 인 언더스탠딩 관점에서 이제 진행한 세먼틱 퓨전이라는 웍인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뉴럴 네트워크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오프라인에서 이제 CNN 네트워크를 이제 트레인 시켜가지고 그 인풋 프레임을 이제 네트워크에 넣어주면 인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의 이제 픽셀 인풋으로부터 이제 세먼틱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고 이게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 제일 우측에 있는 그림과 같은 이제 그 인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세먼틱 씬 언더스탠딩을 슬램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파란색으로 이제 마킹된 부분들이 이제 의자라는 걸로 이제 레이블이 이제 된 걸 이제 기반으로 인퍼런스를 해서 이 씬에서 이 부분들을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테이블 같은 경우도 따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수행을 해서 뉴럴 네트워크와 슬램의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결합을 한 그런 웍이었습니다. 저 한 분만 더 수락해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호스트를 전체 공유를 하는 걸로 다음부터는 해야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 또한 이제 그 앤드류 교수님의 퓨처 매핑이라는 논문을 읽어보면 이제 나와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이제 슬램의 딥러닝을 아까 세먼틱 슬램의 예시처럼 이제 슬램의 딥러닝을 적용하는 것을 일반화했을 경우에 이제 딥슬램이라고 했을 때 그 딥슬램을 구성하는 하위 구성 모듈들과 이제 그 구성 요소들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를 나타내는 컴퓨테이션 그래프의 모식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각각의 모듈들이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정보들을 교환하기 때문에 데이터 재사용 측면에서
메모리의 비효율성이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 병렬 연산에는 GPU가, 복잡한 반복 연산을 통한 이제 최적화에는 CPU가 우세한 성능을 보인다는 점, 그 CPU, GPU 간 데이터 레이턴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이제 일종의 파괴 전략으로 이 교수님은 레프레젠테이션 개선으로서의 소프트웨어적인 최적화 그리고 이제 시스템 옵티마이제이션 측면에서의 하드웨어적인 최적화 이 두 가지를 라인스 오브 어택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소개를 드릴 부분은 이제 씬 리프레젠테이션 개선으로서의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최적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슬램에 이제 딥러닝을 적용했을 때 그 전에 딥러닝이 이제 이렇게 대두되기 이전에 컨벤셔널 지오메트리 베이스드, 피처 베이스드 슬램 방식과 비교를 했을 때 엔드-투-엔드 러닝 알고리즘과 fully human designed 알고리즘 사이에는 이런 슬라이딩 스케일 큰 이제 차이가 있다고 이제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원래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 발표 자료에는 넣지 않은데 이제 그 포즈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어떤 슬램을 이제 엔드-투-엔드로 딥러닝화 하려고 시도했던 이제 논문이 이제 워기 포즈넷이라는 논문인데 그 경우에는 이제 뭐 좀 유의미한 시도긴 했는데 약간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부족한 점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즈넷 같은 경우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딥러닝에 슬램을 적용하고자 했던 시도고 거기에서 이제 꽤 괜찮은 성능을 보였죠. 이제 어떤 제너럴라이제이션이나 약간 그 딥러닝에 슬램의 딥러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데이터 레이블링 코스트나 이런 측면들에서 이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하고자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다양한 시도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예시로는 이제 엔드 투 엔드로 이제 슬램 전체를 이제 뭐 딥러닝 하는 게 안 된다면 이제 그 슬램을 구성하는 어떤 하위 모듈 예를 들면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딥러닝화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이제 딥러닝에서 딥러닝이 이제 일단 2D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뭐 오브젝트 디텍션, 리코그니션 이런 측면에서는 그 성능과 이제 정확도 이런 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욜로 같은 거를 이제 슬램의 아예 일부분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슬램과 딥러닝을 결합시키려는 시도가 많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일부 모듈을 이제 딥러닝화 시키든 뭐 슬램 전체를 이제 딥러닝을 적용을 하든 아니면 어떤 뭐 그렇게 이제 뭐 슬램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딥러닝을 적용하고자 했는데 여기 이제 마지막 줄에 써 있는 바와 같이 이제 뭐 전체 시스템이 이제 러닝 베이스드로 되든지 뭐 아니면 뭐 일부 모듈이 이제 딥러닝 모듈로 이제 교체가 되든지 간에 전반적인 이제 아까 그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전반적인 컴퓨테이션 스트럭처나 어떤 패턴은 비슷한 양상으로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씬 리프레젠테이션 측면에서 이제 그 최적화와 이제 경량화를 이제 시도하기 위해 시도한 웍 중에 이제 이 교수님이 이제 여기에서 이 영상에서 소개한 게 이제 코드 슬램과 씬 코드라는 웍이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이제 슬램에서 이제 슬램의 이제 단계 중에서 이렇게 뭐 그 슬램을 이제 뭐 수행할 때 그 키프레임들, 피처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 키프레임들을 기반으로 이제 랜드마크 베이스드 슬램을 수행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키프레임들에 대한 정보들을 코비저빌리티 그래프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들고 있게 되는데 그 홀드하고 있는 데이터에 이제 메모리 풋프린트나 이런 게 이제 또 많이 버든이 되고 레이턴시에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컴프레션 해가지고 가볍게 라이트하게 이제 만드는 차원에서 코드 슬램이라는 경우에 웍은 이제 그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라는 이제 개념을 사용을 해서 그 키프레임들에 대한 정보를 압축을 하고 이렇게 압축을 해서 이제 나타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최적화를 수행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싱코드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세만틱 레이블 퓨전이라는 걸 이제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를 많이 하지 못해가지고 예. 하여튼 이제 핵심은 그 키프레임을 비롯한 그 심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오토엔코더나 이런 뉴럴 네트워크 구조로 이제 압축을 하고 컴프레션을 수행을 해서 가볍게 만들고 이제 풋프린트를 감소시켰다는 게 이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잠시 한 번만 더 허락해 주십시오. 예. 네, 자꾸 끊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딥팩터라는 경우에는 이제 딥팩터 리얼타임 프로바빌리스틱 덴스 모노큘러 슬램이라는 것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코드 슬램 아이디어에다가 그 지난번 발표에서 이제 소개되었던 팩터 그래프라는 개념을 이제 적용을 시켜서 예, 이제 구현을 했고 예, 이제 뭐 리얼타임으로 오픈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개한 내용은 이제 IMAP이라고 해서 Implicit Mapping and Positioning in Real Time이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제 아카이브에 이 데이비슨 교수님 그룹에서 이제 공개한 논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전체 그 씬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나타냈고 뉴럴 임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이제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제 수 메가바이트 정도 스케일에 이제 뭐 작은 스케일에 이제 그 네트워크에다를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뎁스 카메라 이미지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매핑을 하고 3D scene understand scene representation을 이렇게 표현하는 웍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된 내용은 CVPR 2013년도에 이제 발표된
슬램 플러스 플러스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브젝트 레벨 슬램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이제 슬램이 어떤 스파스 피처 맵 리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댄스 맵으로 이렇게 어떤 씬에 대한 정보만 담았다면 이 슬램 플러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브젝트 레벨의 한 리프레젠테이션까지 포함을 해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자나 뭐 이런 테이블 같은 오브젝트들에 대한 이제 위치 정보까지 이제 각각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0년 CVPR에서 발표된 거로 이제 More Fusion, Multi Object Reasoning for 60 degree, 6 dimension, 6 degree of freedom pose estimation from volumetric fusion이라는 웍에서는 이 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D CAD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사전에 어떤 알고 있는 물체들에 대해서 이제 슬램을 수행하고 그 이제 로테이션과 이제 트랜슬레이션 값을 이제 6 degree of freedom 값들을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으로 수행을 해서 이 데몬스트레이션 비디오를 보면 이제 로우팔로 이제 실제 이렇게 상자에 담겨 있는 물체들을 이렇게 집어내고 그 안에 있는 특정 물체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고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이제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멀티플 노운 오브젝트들을 이제 CAD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어떤 오클루전이나 이제 컨택트가 많은 이런 시츄에이션에서도 그 물체들을 이제 디텍션하고 그 슬램을 이제 수행하고 포즈 에스티메이션까지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집어서 놓고 플레이싱하고 하는 이제 복잡한 매니플레이션을 가능하게 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2018년 3DB에서 발표된 퓨전 플러스 플러스라는 웍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볼루메트릭 오브젝트 레벨 슬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맵을 이제 씬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어떤 오브젝트들의 그 위치와 포즈 같은 걸 이제 그래프 형태로 이제 나타내고 마스크 RCNN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그 오브젝트들을 이제 디텍션하고 리코그나이션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키넥틱 퓨전을 사용을 해서 각각의 이제 오브젝트 모델들이 이제 퓨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 슬램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이제 3DV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이제 뭐 그런 테이블 위에 캔이나 뭐 그릇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그 이런 볼루메트릭 오브젝트들을 이제 4 카테고리로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고
이제 그런 디퍼런셜블 렌더링을 통해서 이제 그 뎁스뷰, 뎁스맵까지 이렇게 뎁스맵 이미지도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워크였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인 리프레젠테이션이었고, 사실 제가 좀 더 이제 주안점을 두고 본 부분은 사실 이 부분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분야가 이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이제 스페이셜 AI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시도들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그 하드웨어 측면에서 이제 뭐 센서, 프로세싱, 컴퓨테이션 프로세싱 시스템 뭐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센서 측면에서 우선 이벤트 카메라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이벤트 카메라는 저희 쪽에서는 이제 다이나믹 비전 센서라고 또 부르는데, 이 이벤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을 하면은 기존의 RGB 카메라나 뎁스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그냥 이제 가시광선을 이제 그 시모스 이미지 센서에 받아들여서 그대로 이제 이렇게 픽셀 이미지 픽셀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형태라고 하면은, 이 이벤트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 픽셀들 중에서 일정 스레시홀드 이상으로 이제 변화가 감지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좀 뭐 영상을 여기에 실지는 못했지만 예전에 데모를 봤던 것 중에 이렇게 선풍기 앞에 이 이벤트 카메라 혹은 이제 다이나믹 비전 센서를 대고 있으면은 그 다른 그 선풍기를 비롯한 그 외에 이제 뭐 주변 환경이나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냥 백색 아무것도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선풍기 날개가 돌아가는 그 부분만 이렇게 이제 액티브한 픽셀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그런 데모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기존의 RGB 카메라나 이제 뭐 뎁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포함하고 있는 그 픽셀의 숫자나 그런 뭐 이런 정보의 양 자체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메모리 풋프린트 증가로 이어지고 그런 걸 이제 다 프로세싱하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레이턴시가 길어지고, 또는 이제 뭐 전반적인 파워 컨섬션이나 뭐 파워 이피션시 측면에서도 이제 비효율성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이벤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감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슬램을 수행하면 일단 전반적인 데이터의 양 어마운트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더 빠르고 가볍게 효율적으로 슬램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슬램 벤치라고 해서 지금 이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그 유니버시티 오브 맨체스터랑 유니버시티 오브 에딘버러랑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등의 이제 여러 그 영국 대학들이 이제 그룹으로 파멜라 프로젝트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된 슬램을 위한 벤치마크 플랫폼입니다. 2013년부터 18년까지 버전 1, 2, 3까지 지금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바일, 임베디드, 이렇게 뭐 아니면 데스크탑 GPU, CPU 뭐 이런 환경에서 키네트 퓨전, 엘라스틱 퓨전, ORB 슬램 2와 같이 이제 다양한 슬램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엔드-투-엔드 레이턴시랑 메모리 풋프린트와 밴드위스, 어큐레이시, 그리고 파워 컨섬션 등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크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최적화 예시로서 이제 그래프코어라는 영국의 이제 유니콘 스타트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설계한 IPU라는 걸 예시로 이제 또 설명을 했습니다. IPU는 이제 인텔리전트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인데요. 이 그래프코어에서 이제 발표한 IPU는 이제 그래프 연산에 최적화된 그래프 프로세서로서 이제 GPU의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병렬 연산에 그리고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최적화 연산에 각각 특화되어 있는 반면에 이 그래프코어의 IPU의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또한 GPU처럼 패러럴 프로세싱에 특화되어 있긴 한데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습니다. 우선 GPU에서는 각 코어들이 이제 비교적 CPU에 비해서 훨씬 작은 메모리를 갖고 이제 코어의 수가 훨씬 많은 반면에 동일 작업을 수행할 때만 이제 각 여러 개 수백 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는 이제 쿠다 코어라고 하는데 쿠다 코어들이 모두 이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때 이제 효과적인 데 비해서 IPU의 코어들은 이제 그 GPU 쿠다 코어 같은 경우에 비해서는 비교적 각각의 코어가 갖는 메모리의 크기가 크고 서로 다른 연산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어 간에 이제 메모리에 저장된 내용을 또 이제 그 인터커넥션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이제 설계를 해서 그 메모리에 이제 저장된 내용들이 이제 코어 간에 공유가 가능하고 또 이제 인접한 코어들 간의 연산 결과의 값을 넘겨주는 동작 같은 것에 이제 특화가 되어 있는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안에 각 코어에 이제 로직이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메모리 가까이 GPU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메모리는 수 킬로바이트 정도로 이제 되게 작은데 이 I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직이 좀 더 작고 오히려 메모리가 더 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퓨처 매핑이라는 그 앤드류 배 데이비슨 교수님 논문에 보면 나와 있는 그림인데 뭐 그래프코어에서 이제 IPU에서 수행되는 어떤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IPU로 이제 그렇게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이런 것들을 이제 동작들을 수행을 했을 때 좀 각각 이제 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든지 컨볼루션 레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걸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좀 더 모식화를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이제 이것도 이제 그 퓨처 매핑 논문에 실린 그림인데 이제 맵 정보를 이제 담고 있는 그 그래프 네트워크랑 센서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제 그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모터라든지 이런 거에 모터 컨트롤이라든지 뭐 스티어링 이런 거에 관련되는 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 센서, 뭐 카메라 인풋 이미지를 이제 프리 프로세싱하는 카메라 프로세서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치하고 여기서 이제 뭐 리얼 타임 루프 그래프를 이제 하는 식으로 이렇게 뭐 나타낼 수 스페이셜 AI의 이제 구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건 좀 이것도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사실 발표를 해주셨지만 제가 좀 이거 이해를 많이 못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트래킹 그 슬램의 스페이셜 AI의 이제 하위 서브 모듈들을 이제 각각을 이제 프로바빌리스틱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낼
있는 것을 이제 팩터 그래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그 컴퓨테이션에 이제 고려를 해서 아까 이제 어떤 그런 IPU나 뭐 이런 연산에 이제 이런 알고리즘의 구조를 이제 반영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고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앤드류 데이비슨 교수님 작년인가 이제 그 퓨처 매핑 2라는 논문을 내면서 이제 이 그래프, 그 스페이셜 AI를 위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효율적으로 이제 연산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가우시안 블리프 프로퍼게이션이라는 기존에 있던 개념을 이제 활용을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언급한 이제 팩터 그래프와 이제 를 사용을 해서 그 그래프 스트럭처를 갖는 이런 컴퓨테이셔널 스트럭처의 이제 인퍼런스 프로블럼을 이제 풀고자 할 때 뭐 IPU나 이런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이 부분은 사실 그 좀 가우시안 블리프 프로퍼게이션이라는 걸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수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 부분은 저도 좀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이후에 좀 더 영상이나 이런 걸 좀 잘 찾아보고 좀 이번 스터디에서도 많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된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할 이제 이 교수님이 그 슬램에서 클래식하게 예전부터 이제 제일 뭐 이렇게 많이 사용되었던, 특히 이제 루프 클로징 부분에서 사용됐었던 번들 어저스먼트라는 이제 그 서브 컴포넌트가 있는데, 작년 2020년 CUPR에서 이제 이 교수님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래프코어의 IPU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이 번들 어저스먼트 엑셀러레이 가속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우시안 빌리프 프로퍼게이션을 이제 적용을 해서 가속을 이제 시도를 했고, 그 결과 이제 그 IPU 그래프코 IPU 상에서 이제 가우시안 빌리프 프로퍼게이션의 이제 노드 간 메시지 패싱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래프 노드 와이즈 이제 병렬 연산을 이제 원들 어저스먼트에 적용을 했더니 뭐 약간 약 30배 정도의 이제 속도 향상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에러의 스케일이나 뭐 어크레이시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퓨처 매핑 2에서 이제 제시한 그 가우시안 빌리프 프로퍼게이션을 활용한 이제 그 그래프를 기반 이제 슬램이나 스페이셜 AI 프로블럼을 이제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례로 이 번들 어저스먼트를 이제 가속한 사례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금 이제 이 앤드류 데이비슨 교수님이 이제 주목을 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팩터 그래프와
이제 가우시안 빌립 프로페게이션을 이제 스페이셜 AI와 이제 슬램의 그래프 컴퓨테이셔널 스트럭처에 적용을 해서 이제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이렇게 구현을 하는 그런 연구에 최근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스페이셜 AI 리서치에는 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그 씬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앞 컴패션하고 약간 가볍게 경량화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옵티마이제이션이 이제 필요하고, 또한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이제 센서와 프로세싱, 컴퓨테이셔널 아키텍처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가속화와 같은 부분에서의 최적화가 필요하며, 약간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그 팩터 그래프와 가우시안 빌립 프로피게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스페이셜 AI를 좀 더 컴팩트하고 에너지 이피션트하고 이제 로우 레이턴시로 구현을 하는데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끝맺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전체 웨비나에서 나왔던 내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마 정리하는데 꽤 힘드셨을 것 같은데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일단은 채팅창에도 많은 내용이 오가고 있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일단 그 제가 한번 코멘트가 있었던 게 그 중간에 그 뭐 여러 가지 맵의 형태, 뭐 세멘틱 맵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조금 고차원적인 맵의 형태가 나오는 거 보고 들었던 생각이 인간 자체는 이제 오브젝트나 레이아웃 또는 토폴로지로 주변 환경을 매핑하고 로컬라이제이션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매칭 맵은 그것에 비해 정보가 과도하게 많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의견에 대해서 김수환님께서 뭐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슬램에서 환경의 크기가 커질수록 메모리 이슈 때문에 메모리 맵뿐만 아니라 토폴로지컬 맵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 같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제가 생각하기엔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자율주행과 같은 뭐 로컬라이제이션 위치 추정 문제가 좀 더 중요한 부분에서는 토폴로지 맵 레이아웃이나 아니면 오브젝트 맵처럼 맵을 최대한 가볍게 가져가는 방법으로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는 이제 뭐 요즘 소위 뜨고 있는 메타버스나 아니면 증강현실 같이 그런 3D 복원이나 이런 그 콘텐츠 자체의 정확성이나 아니면 정밀도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런 매핑 관점에서의 중요성이 더 필요해서 매칭 맵도 그런 부분에서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가벼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김선호님께서도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라지 스케일을 좀 빠르게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폴로지 맵이 선택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쭉 내려가서 또 다른 코멘트를 주셨던 게 끝에 발표하신 것 중에 IPU와 그리고 뭐 그래프 코어에서 제공하는 그런 하드웨어 구조를 또 설명해 주셨는데, 장영기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내용이 데이비슨 교수님께서는 IPU를 슬램 목적으로 소개를 해주셨지만 실제로 그래프 코어가 타겟팅하는 시장은 딥러닝 모델 학습 이쪽인 것 같다. 그래서 지원하는 프레임워크 호환성이나 사용자 분포를 보면 딥러닝 쪽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끝부분에서 메시지 패싱
번들 어저스먼트를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장현기님이 좀 전문성 있는 영역 같아서 혹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현기님이? 저 방금 코멘트 적느라 어떤 부분 얘기하고 계셨는지 잘 못 아, 들었습니다. 네, 그냥 아까 코멘트 주신 것 중에 이제 메시지 패싱 번들 어저스먼트나 IPU 관련해서 뭐 전체적인 내용이나 개론적인 부분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기존의 번들 애저스먼트 같은 경우는 큰 매트릭스를 어, 이제 음, 그거를 네, 분해해서 이제 그래프 문제를 네. 푸는 방식으로 해를 알고 있는. 구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메시지 패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프로 생각을 했었을 때 베리에이블 노드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마다 옵저베이션 노드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하나의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넘어가는 뭐라고 하죠? 그 보정을 그래프를 한 번에 보정하는 거가 아니라 노드에서 네. 노드로, 노드에서 노드로 넘어가는 형식이 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파. 의미에서 그 보정하는 메시지가 음, 넘어가면서 그걸 메시지 음, 패싱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IPU랑 이게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게 음, IPU 같은 경우는 일단은 코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CPU랑 GPU랑 중간 정도가 되는데 특이한 점이라고 보면은 CPU랑 GPU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계층이 뭐 L1 캐시, L2 캐시, 3 하고 이제 그 살짝 폰노이만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IPU 같은 경우는 코어마다 다 메모리를 따로따로 가지고 있어서 그 노드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메시지를 넘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 그 메모리만 업데이트 해주면 되기 때문에 메시지 패싱 방식의 BA 방식하고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신에 이번에 제가 실제로 돌려보면서 하나 느꼈던 거가 네. GPU랑 CPU랑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CPU랑 GPU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가 컨티기어스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의 큰 블록이 네네. 2층마다 되어 있으니까 네. 메모리 업로딩을 할 때 굉장히 빠르게 업로딩을 할 수가 있는데 음, IPU 같은 경우는 코어마다 이게 따로따로 박혀 있다 보니까 음, 메모리가 다 끊겨 있어서 로딩을 음,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실질적으로 아, 계산을 하는 데는 세레스보다 뭐 30배 빠르다 이 얘기는 하기는 하는데 음, 그 노드들마다 데이터를 넣어주는 그 로딩하는 데만 음. 30초가 걸리는 거를 봤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이렇게 그 데이터를 메모리 올리는 데는 시간이 더 들지만 올리고 나서는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건 조금 더 뭐 GPU 같이 특화돼 있어서 그런 빌리프 프로파게이션이나 메시지 패싱 방식 같은 그런 구조를 돌리는데 적합하다, 빠르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재민님께서는 또 IPU는 엣지 디바이스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다이 사이즈나 열 전력이나 아직 서버급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뭐 혹시 향기님 이어서 뭐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직까지는 이게 그렇게 막 엣지 디바이스까지 나온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네, 이거 저도 그 당시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사실 좀 제가 장비병 같은 게 있어갖고 탐나서 아, 찾아봤었는데 그런 그 엣지 디바이스나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 그래프 음, 코어도 웬만하면은 기업들 상대로 일단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그 대행 서비스 하는 것들 국내에서도 그런 서비스가 있고 그 그래프 코어 파트너와 맺은 것도 있기도 하고요. 음, 근데 개인이 살려고 하면은 일단은 조금 검증 단계가 있거나 아니면 기업급이 돼야지 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엣지 디바이스라고 할 만한 뭐 TX2나 제비어 같이 그렇게 조그마한 보드로 나오는 거는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렇군요. 그러면 그 형기님이 그 블로그에서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도 저도 이해했는데 이제 이 번들 어저스먼트 온 그래픽 프로세서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이제 스루풋이 30배
CPU에서 세레솔버 돌린 거 대비 30배 이렇게 높게 나왔다고 하고 한 거는 사실 뭐 이제 어떤 새로운 하드웨어에서 이렇게 이런 거를 시도해봤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긴 하지만 뭐 그냥 엄청 헤비한 뭐 슬램 알고리즘이나 뉴럴 네트워크를 그냥 뭐 DGX나 뭐 이런 그냥 워크스테이션급 GPU에서 돌린 거랑 크게 어떤 비유를 하자면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지 스페셜 AI나 뭐 이런 게 약간 주로 드론이나 로보틱스나 뭐 AR, VR처럼 약간 모바일 인베디드 플랫폼 이런 거 이런 환경이 이제 많은데 약간 그런 데에서 돌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상정을 했을 때는 약간 어떤 새로운 하드웨어에서 이거를 가속을 해봤다 약간 요 정도의 새로운 하드웨어에서 새로운 어프로치로 이제 가속을 해봤다 요 정도 의미 이상은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나 GPU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알고리즘을 새 하드웨어에서 했더니 빠르더라 이거가 아니라 새로운 하드웨어에서 다른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하드웨어가 못 넘던 그 벽을 넘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해 준 거라고 저는 음,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CPU에서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메시지 패싱 방식을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해도 이제 기존의 방식보다 많이 느릴 거고, 성능을 높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코어 수를 늘리거나 클럭 수를 높이는 수밖에 없고요. GPU도 사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는데, GPU는 이제 인베디드 쪽에서는 좀 어려운 것도 있기도 하고, 결국엔 동일한 CPU나 GPU나 둘 다 동일한 방식으로 코어 수 늘리고 클럭 수 늘리고 하는 방식밖에 없는데, IPU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드웨어에서 돌아갈 수 있는 특별한 다른 방법이 있고, 현재 뭐 CPU나 GPU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월등히 뛰어넘는 그런 방식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조금 아쉬웠었던 점들은 이제 현재 CPU나 GPU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 뭐 메모리를 추가적으로 더 붙인다거나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IPU가 아직 밀리고 있는 부분은 좀 논문에서 거론하지 않은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드웨어 관련해서 되게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저도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IPU라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이제 CPU에서의 그 시리얼 프로세싱을 하다가 어떤 특정 계산들을 동시에 이제 그 패럴 프로세싱을 해야 될 때 GPU 쪽 메모리를 다 넘기고 그다음에 거기서 각각 스레드를 나눠서 다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갖고 와서 어떻게 보면 CPU에서 업무를 마무리를 했잖아요. 근데 형기님이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것들은 IPU는 그걸 넘기고 받는 건 느리지만 그 안에서 메모리 가용성도 더 높고 어떻게 보면은 그 그래프 코어의 각각이 조금 더 GPU의 스트레스보다는 CPU의 코어처럼 동작한다라고 하면 애초에 약간 그 어떤 스태틱한 그래프 구조라든가 아니면 뭐 딥러닝 같은 모델 같은 것들을 아예 거기다 올려놓고 그 위에서 계속 학습을 업데이트하거나 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그 안에서 처리하고 인퍼런스까지 하는 형태로 가는 어떤 구조라고 보는 게 더 맞을까요? 아니면 그걸 또 결국은 IPU에서 다시 CPU 쪽으로 갖고 와서 뭔가 최종적인 결과 아웃풋을 내야 되는 형태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인퍼런스까지는 저도 확신이 잘 안 들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IPU 그 구조 특성상 그 그래프의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굉장히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의 코어가 닿아 있는 메모리가 굉장히 가까워서 업데이트도 굉장히 빠르고 코어 수가 이제 CPU에 비해서 월등히 많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딥러닝 모델 학습처럼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 파라미터 수가 정확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GPU에 비해서 훨씬 빠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프 코어가 그런 면에서 지금 그, 초- 그 집중하고 있는 시장이 딥러닝 학습을 이제 IPU 클라우드에서 하는 그런 것들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클라우드도 되고 기업이 구매해가지고
로컬로 이제 로컬 서버로 해서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인퍼런스는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통 학습을 하고 나서 인퍼런스를 빠르게 하려고 하면 보통 추가적으로 뭐 프루닝이나 KD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양자와 다 같은. 끝나고 나서 그거를 IPU에 올리는 거 아니면은 뭐 그런 거라면은 가능할 것 같기는 하지만 어, 아무래도 로딩이나 이런 것도 조금 느리다 보니까 네, 지속적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잘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클라우드는 보통 껐다 켰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스케일러블리티를 위해서 클라우드를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GPU 클라우드가 좀 더 많이 인기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CPU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까지 작게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저도 정확히 뭔가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꼬이게 되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네, 뭐 이런 자리가 뭐 그냥 자유롭게 그냥 나는 의견을 나누고자 만든 거니까요. 그렇게 형기님 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인님 혹시 답변이 되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이게 약간 양자 컴퓨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직은 뭐 엄청나게 빠르고 새로운 방식으로 뭘 하는데 아직 뭐 우리의 가까이 있는 범용성 있는 건 아직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슬램 이야기 하다가 제 프로세서 이야기까지 와버려서 참 영역이 이제 브로드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김수환님이 주셨던 게 이제 한국에 그래프코 지서가 있나 보네요. AI 서밋 2020에 그래프코 한국 지사 엔지니어 최지웅님께서 발표한 영상이 유튜브에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형기님이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이제 그래프코어에서 타겟팅한 시장이 클라우드 딥러닝 모델 학습이다 보니 엣지 디바이스는 전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뭐 일단은 이렇게 코멘트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형기님한테 한 가지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예, 이게 이제 그 IPO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레벨에 그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엣지 레벨에 지금 약간 그래프 어떤 이런 IPO 같은 그래프 가속 프로세서 이런 게 지금 없는 약간 딱히 이제 웍이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아, 데이터 패칭하는 레이턴시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고 이제 로우 파워에서 작동을 할 수 있게 이제 그러니까 엣지나 모바일 인바이러먼트 고려해가지고 뭐 그런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이제 설계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게 좀 약간 어떤 당위성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저도 IPU 쪽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거가 딱 사실 그 부분만 해결되고 나면은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져 있고 IPU의 부분을 나눠 놓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가. 예, 그 슬라이드가 거의 아까 제일 뒷부분에 예, IPU 쪽 그림을 그려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예. Visualizing the Processing Graph라고 적힌 슬라이드 같은데 이거요. 이거요? 이거요? 네. 예. 그 전에? 그 전 슬라이드. 네. 요거요? Finding 네. the graphs in Spatial AI. 이거가 이게 그림을 실제로 이해를 해보면은 IPU 코어들이 이렇게 어레이 형태로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실제로 그림 부분, 이제 코어마다 작업들을 할당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왼쪽 위에는 카메라 인터페이스, 그리고 중간에 센서 인터페이스, 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 중간에 리얼타임 루프, 밑에 맵 스토리지 이거가 그냥 여기서는 동그랗게 해서 그려놓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 어레이 위에 있는 코어들이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역할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럼 이제 그래서 그 IPU 코어 이렇게 어레이에 약간 그룹별로 이렇게 각각 다른 태스크들을 이렇게 할당을 해서 수행을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레이턴시랑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고 나면은 실제로 이제 슬램을 저희가 짜려고 할 때 네, 막 각각 모듈이 어디서 어떤 걸로 어떤 데이터를 넘겨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 이 네모난 기판 보고 나서 여기는 카메라 인터페이스, 여기는 이거. 그러니까 여기 이 이미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설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은 백엔드가 IPU를 쓰게 되면은 더 이상 BA, 그러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매트릭스의 해를 푸는 BA를 안 쓰고 메시지 패싱 방식으로 다 넘어가게 될 것 같고요. IPU 특성상 그게 훨씬 더 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해왔었던 BA 방식에서 그 패러다임을 깨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평범한 사람의 머리로는 잘 와닿지 않는 아직까진 내용이라서 점점 두고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해주신 이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호스트를 넘겨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네 이용희님께 넘겨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Vincent Its Application in Mixed Reality라는 웨비나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들 발표하려고 하고요. 켄지 우라는 Nreal이라는 AR 글래스를 만드는 회사에 있는 분이 발표해 주신 내용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하면 저는 지금 SOS랩에서 라이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주로 라이다에서 들어오는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프로세싱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라이다를 이용한 오브젝트 디텍션, 퍼셉션 쪽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쪽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위 과정 때는 프로젝트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한 스파셜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공간 증강현실이라는 기술하고 그것들을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 쪽을 학위 연구 주제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번에 올라왔던 스터디 리스트들 중에서 이 믹스 리얼리티 쪽이 저한테는 제일 가까운 것 같아서 선택했는데 최근에 트렌드들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서인지 제가 공부했던 것들은 상당히 올드 패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최근에 키워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연구들이 있는지를 데모 영상 위주로 이번 시간에는 준비했고요.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자료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공간 증강현실에 대한 그 자료들도 오랜만에 반가워서 간단하게 연구 데모 하나 보여드리고 이번 웨비나 세션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했던 연구는 이제 증강현실 쪽에서의 어그멘티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연구를 했었고요. 주로 저희가 타겟으로 했던 것들은 문화재를 복원하고 그것들을 증강현실로 아주 극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연구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랑 그다음에 컴퓨터 비전 쪽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연구를 했었었고 네, 중간에 보면 이제 이런 문화재 같은 것들을 스트럭처 프롬 모션이나 그다음에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그리고 이 어떤 반사도를 모델링할 수 있는 리플렉턴스 모델링 같은 기법들을 이용해서 촬영하고 그것들을 이제 아주 사실적인 3D 모델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든 가상의 컨텐츠를 실제로 사용자들한테 아주 리얼리스틱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카메라 베이스드 기반의 증강현실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가운데 있는 이 청자가 지금 가상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에서 이제 이 타겟 서페이스를 모델링하고
그 포즈를 기반으로 이제 렌더링한 3D 컨텐츠를 다시 프로젝터로 그대로 입힘으로써 이 위에다가 이제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고요. 이것들을 이런 반사판을 이용해서 상을 증강시키면 이게 이제 보통 AR 글래스에서 상 증강시키는 거랑 비슷한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적인 문화재를 이제 전시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와 관련된 일들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증강현실 쪽에서 Visual Inertial Navigation 시스템이 이제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빈스 관련된 부분들이나 뭐 논문들은 앞에 두 발표에서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후보들만 잠깐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고 주로 이 빈스가 믹스드 리얼리티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지금 중요한 이슈들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키워드들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Visual Inertial Navigation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GPS 같은 절대 좌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이나 매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지만 인도 내비게이션 같이 실내 환경에서 GPU가 없는 곳에서도 정확하게 이제 위치를 추정해가지고 증강현실을 한다거나 아니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내비게이션을 하는 이런 응용 기술에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상 콘텐츠를 이질감 없이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어떤 스파셜 컨시스턴시를 제공하기 위해서 트래킹을 하는 이런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그 차량이 GPU 디나인드 인바이러먼트 또는 아주 복잡한 환경에서 주변의 정보들을 가지고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고 트래젝토리를 판단하는 또 매핑을 하기도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빈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이너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카메라 IMU 두 개의 센서를 구성이 되는데요. IMU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이로로부터 가속도와 그다음에 액셀로미터로부터 가속도를 측정해서 이 정보들을 이제 인티그레이션 함으로써 천천 모션을 추정하는 방법이고요. 주로 자이로스코프에서 들어오는 이 앵글러 벨로시티는 접근하면 이제 우리가 올러 앵글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속도, 액셀로미터에서 들어오는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중 접근을 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력 방향에 대한 보정을 해주게 되면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서 결국은 로테이션과 트랜스레이션에 대한 정보들을 IMU로부터 획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IMU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내비게이션 또는 오도메트리가 가능하긴 한데요. NGIMU라는 회사의 데모인데 주로 이제 IMU만 사용했을 때는 어떤 아까 이제 드리프트 에러 같이 계속해서 작은 오차들이 누적돼서 에러가 누적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게이트 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누적 에러를 좀 줄이는 방향의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었고요. 이 연구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게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IMU의 모션을 기반으로 오도메트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도메트리를 하면 직선에서 앞으로 걷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실내에서도 내비게이션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동작 같은 경우에도 지축에 대한 정보들이, 상축에 대한 정보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는 모션 같은 것들도 IMU만 가지고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게이트 모션 같은 경우에 이제 발에 부착하는 이런 리미테이션도 있지만 결국은 그 랜드마크 같은 정보가 없고 자체 센서에서 들어오는 상대적인 값만 가지고 정보를 추정하기 때문에 누적 에러, 드리프터 에러에 대해서는 이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전 센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한 내비게이션이나 오도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영상에서 추출된 피처들을 기반으로 3D 모션을 추정합니다. 또는 영상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피처들과 매칭을 시켜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거나 루프 클로저를 하는 이런 기술들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IMU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프레임 레이트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빠른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런 모션 블러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트래킹을 놓칠 수도 있고요. 또 충분한 광원이 확보되거나 또는 피처를 뽑을 수 있는 충분한 의미 있는 텍스처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또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Visual Inertial System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메라와 IMU 센서 퓨전을 통해서 각각이 갖고 있는 이런 한계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카메라에서는 카메라 자체의 모션도 있지만 랜드마크 피처에 기반한 어떤 그 위치 정보들, 포즈들을 에스티메이션하고 그 동시에 IMU에서 외부의 어떤 외란에 강건하게 스스로 위치를 추정한 값들을 잘 퓨전함으로써 아주 컴팩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도 정확한 위치 추정 그리고 매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그 모바일 로봇 같은 시스템에서 카메라, IMU를 조합한 시스템들이 오도메트리, 로컬라이제이션, 매핑을 위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미지에서 들어오는 피처들에다가 IMU 자체의 어떤 모션을 같이 더해 줌으로써 훨씬 정확하게 그 드로닝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추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그 연속되는 프레임, 일정한 어떤 구간에 연속되는 프레임에서의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문제로 보통 풀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테이트를 정의하는데 카메라에서 바라본 랜드마크의 피처라든가 또는 카메라의 포즈라든가 또 IMU에서 들어오는 IMU로부터 얻은 3D 모션 정보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코트 펑션을 만들고 이것들을 이제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위치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최적화해서 도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존의 연구들은 대표적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먼저 이제 짧은 그 시간 간격 동안에 연속되는 이 슬라이딩 윈도우 안에서 있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템포럴한 포즈를 추정하는 이런 방법들을 주로 비주얼 오도메트리 또는 VI 슬램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짧은 시간에 있는 정보들만 활용하고 어떤 정해진 프레임 내에서만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정해진 그리고 아주 적은 레이턴시를 가지고 수행을 할 수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누적되는 글로벌 드리프트 에러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지나온 궤적에서 나온 피처라든지 아니면 맵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주거나 또는 이제 루프 클로저를 해주는 이런 매핑 백엔드를 추가한 게 이제 비주얼 이너셜 슬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현재 프레임에서의 어떤 추정한 모션과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피처들을 결합함으로써 더 정확하게 위치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VI 슬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현재 도전 과제로서 되는 것들은 이 어떤 스테이트들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점점 더 많은 어떤 메모리 그리고 더 많은 계산 비용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이제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런 굉장히 덴스한 비주얼 옵저베이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빠르게 실시간으로 처리돼야 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도전 과제들이 지금 이제 주로 연구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문제는 최근에 이런 VI 시스템들이 이런 소형화된 센서 형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주 쓰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 또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에 사용되는 AR, 글래스, HMD 같은 경우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센서 자체의 센싱 캐패빌리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싱 리소스도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기존에 이제 굉장히 헤비한 알고리즘들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최적화를 하는 이제 방식으로만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리미티드 프로세싱 리소스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이런 슬램 문제를 또는 잘 풀 수 있는 이런 비법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주얼 이너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이제 주로 혼합 현실, 믹스드 리얼리티 쪽에서 이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믹스드 리얼리티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좀 말씀드리면 믹스드 리얼리티는 실제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사람과 그다음에 가상 공간 또는 컴퓨터 그리고 주변 환경 간의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리얼 월드와 그다음에 가상 공간에 생성된 버추얼 월드 또는 디지털 월드에 대해서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인데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같은 경우에는
현실 공간에다가 가상의 콘텐츠를 증강하는 형태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는 완전히 가상화된 공간 내에서 버추얼 콘텐츠를 이제 체험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본다면, 이 믹스드 리얼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가 혼합된 형태로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면서 가상 콘텐츠와 인터랙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실제의 환경과도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태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최근에 메타버스까지 유명해지면서 기존의 VR, AR뿐만 아니라 MR, SR, XR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크게 기술적으로는 완전 가상 공간에서 수행하는 버추얼 리얼리티와 현실 공간의 가상 콘텐츠를 증강하는 형태의 어그멘티드 리얼리티가 범주고, 그 두 개의 그레이 영역을 또는 두 개를 어떻게 퓨전하는지 정도에서 믹스드 리얼리티나 지금 XR이라고 부르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믹스드 리얼리티를 실제로 구현하는데 이제 중요한 기술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컴퓨터상에 구현된 어떤 가상의 정보들과 그다음에 사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실제 환경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사람과 컴퓨터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 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 공간에 가상 콘텐츠를 아주 사실적으로 증강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은 어떤 디스플레이 기술들도 중요하지만, 컴퓨터가 실제 리얼 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이런 퍼셉션 기술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빈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실제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퍼셉션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적당한 그림이 없어서 굉장히 옛날 다이어그램을 갖고 오긴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관점에서 우리가 실제 생활하고 있는 리얼 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가상으로 만든 가상 공간이 있으면 이 리얼 월드의 가상 콘텐츠를 띄우기 위해서는 리얼 월드가 이제 가상 공간을 동기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기화 해줄 때 주로 카메라나 아니면 어떤 3D 센서들이 사용돼서 현실 공간에 대한 좌표를 정의하고, 그 좌표를 기준으로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의 이제 좌표들을 매칭시키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가상 공간에서 만든 컨텐츠를 이제 현실 공간 위에다가 보여줄 때는 결국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없고 어떤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디스플레이 코디네이트와 이 카메라 공간 또는 센서 공간을 다시 매핑을 시켜서 일치를 시켜가지고 맨 오른쪽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현실 공간과 온라인된 디스플레이와 가상 공간 상에서 증강된 가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은 이 현실 공간상에 증강된 가상 콘텐츠를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디네이트에서 결국은 현실 공간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끊임없이 가상 공간과 공간적으로 동기화할 수 있느냐가 결국은 이 시에 해당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SLAM 기술, 또는 여기서는 Visual Inertial Syste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보면 Visual Inertial System이 이렇게 현실 공간에 있는 하나의 기준점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잘 트래킹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상 공간의 좌표계와 계속해서 끊김없이 동기화가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아주 사실적이고 몰입감을 방해하지 않는 형태의 가상 콘텐츠를 증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결국은 어떤 이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센서, 여기에서는 카메라 IMU 센서 퓨전에 대한 3D 포즈를 아주 잘 끊김없이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추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트래킹 기술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래킹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카메라에서 어떤 의미 있는 피처들을 잘 뽑아야 되고요. 댄스 슬램 같은 기술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 플랫폼 같은 경우 곳에서 굉장히 로우 레이턴시를 가지고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피처들을 잘 뽑고 디스크립터들을 잘 정의하는 이런 방법들이
AR이나 VR 쪽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스위프트 서프 같은 이런 피처 디스크립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슈퍼 포인트나 어떤 러닝 베이스드의 피처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센서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인데요. 단순히 이제 카메라 IMU로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몇 개 할지, 그리고 IMU를 어디다 달지, 또 추가적인 센서는 어떤 것들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이 트래킹 시스템의 모달리티가 결정이 되고요. 그것들에 따라서 시스템의 로버스트니스나 또는 모노 카메라에서는 측정할 수 없는 앱솔루트 스케일을 측정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고요. 반면에 그런 센서들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컴퓨테이션 파워라든가 또는 파워 컨섬션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 측면에서는 좀 한계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큘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4대의 카메라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의 IMU 센서가 내장된 형태이고 당연히 이 카메라와 또 이 안에 있는 HMD 디스플레이는 또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어서 가상 공간, 현실 공간상의 정보를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홀로렌즈 같은 시스템도 카메라 총 6대, 그 다음에 IMU 센서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비주얼 이너셜을 동시에 쓸 수가 없어서 뭐 비전 온리만 쓰거나 또는 어떤 환경에서는 IMU만 가지고도 순간적으로 이제 모션 트래킹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 끊김없이 모션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 IMU 온리 방법에서도 이 러닝,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러닝 기반의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데모를 보니까 이 초록색은 이제 VIO고요. 그 다음에 이 약간 하늘색으로 표현된 것들은 IMU only입니다. 근데 이 어떤 모션 자체, 상대적인 모션 자체만 보면 앱솔루트 트래젝토리가 아니고 모션 자체만 보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이 움직임에 대해서 모사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특히나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에서는 콘텐츠의 위치나 아니면 자기 공간감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레버토리 환경에서만 이런 증강현실을 또는 가상현실, 혼합현실을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센싱하는 환경에 대한 로버스트니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객체가 굉장히 많거나 또는 디포머블한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굉장히 챌린지하고 또 그 사람이 이런 MR 글래스를 착용하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들고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조금씩 계속 움직임이 있거나 또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센서의 지터링 같은 지터 같은 흔들림 때문에 반대로 모션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도 잘 대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에서 오는 모션 블러나 그다음에 로우 텍스처, insufficient writing 같은 경우도 강건하게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 또 트래킹을 놓쳤을 때 이게 트래킹을 놓쳤는지 페일러 디텍션도 잘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로우 텍스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카메라로 보는 화면에 이제 어떤 텍스처가 없어서 카메라 간의 어떤 피처를 뽑기 어려운 환경을 좀 극복하기 위한 연구들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너 서페이스들을 화면에서 찾아서 이 플레인 서페이스들만 가지고도 그 포즈, 모션을 트래킹하고 포즈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에서는 특징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하얀색 벽이 연속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인 디텍션을 통해서 이렇게 로우 텍스처 환경에서도 잘 동작하는 알고리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크 셋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비주얼 이너셜 시스템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라이트 컨디션, 환경에 대한 그 텍스처 인포메이션, 그리고 공적이고 디포머블한 오브젝트를 모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시스템 자체,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자체의 움직임에 대한 어떤 다양한 경우 페트롤처럼 일정 구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고정되어 있어서 고정되어 있는 환경을 굉장히 잘 모사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벤치마크들이 많이 지금 나와 있고요.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은데 타탄 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모사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기반의 환경들을 만들고
이 안에서 아주 정확한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환경들 그리고 상황들, 시나리오들을 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벤치마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램 기술 측면에서 이 정확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에 대한 매트릭은 사실은 앱솔루트 트레이토리 에러나 렐러티브 포즈 에러 같은 기존의 이제 정량적인 어떤 지표들도 당연히 있지만 그 믹스 리얼리티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들을 또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MR의 어떤 특화된 이런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터, 이 슬램 같은 경우에는 작은 지터 노이즈가 그렇게 크게 이제 전체 어떤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거나 내비게이션을 할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시각적으로 어떤 버추얼 컨텐츠를 볼 때는 작은 흔들림들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하이 프리퀀시의 지터 노이즈에 대해서 얼마나 강건하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이 글라스를 쓰고 어떤 글로벌 포지션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였을 때 드리프트 에러가 쌓이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지에 있을 때 이 정지에 있는 환경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상 콘텐츠가 그대로 스테이셔너리하게 있을 수 있게 하는 이런 매트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지에 있을 때 이 정지에 있는 상태에서 어떤 에스티메이션된 포즈가 흔들리지 않고 잘 같이 정지에 있는 것들, 또 중간에 갑자기 뭐 연결이 끊기거나 이런 경우에 갑자기 샘플린스가 일어나가지고 중간에 탁 비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매트릭, 그리고 가상 콘텐츠를 활용하다 보면 같은 동작들, 같은 구간들을 반복하거나 좌우로만 계속 보는 이런 반복적인 행동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리피터빌리티에 대해서 얼마나 강건하게 동작할 수 있는지 이런 매트릭들을 어떤 시나리오, 이 믹스 리얼리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에 맞게 기존의 슬램이나 비주얼 오도메트리에서 활용되었던 전통적인 포지션 오리엔테이션 스케일에 대한 지표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에 대한 강건성을 측정할 수 있는 매트릭들이 함께 고려되어야지만 실제로 이 빈스가 믹스 리얼리티에서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관점에서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카메라, IMU, 그리고 이게 한 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멀티플 센서 간에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카메라의 인트린직 디스토션, 그리고 카메라와 IMU 간의 익스트린직 파라메타, 그 다음에 싱크 같은 것들을 이제 맞출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어떤 체커보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오픈 소스들이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드론에서 카메라와 IMU가 다 있으면 이런 고정된 어떤 체커보드를 가지고 카메라의 포즈를 계속해서 캘리브레이션 하면서 이때 동시에 이제 IMU의 그 상대적인 움직임을 같이 계산해서 둘 사이의 트랜스레이션이나 로테이션을 공개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모바일 플랫폼에서는 카메라나 IMU 자체가 고성능의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센서 자체가 갖고 있는 이 부정확성 그리고 센시티비티를 고려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장비들을 이제 매스 프로덕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작은 공간 내에서 이 양산을 할 수 있도록 이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공간들이 굉장히 짧으면서도 정확한 트레이토리를 제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관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해서 이 시스템이 틀어지는 것들을 방지하거나 또는 오프라인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온라인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셀프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에는 그러면은 들어온 데이터들 중에서 과연 어느 구간이 실제로 우리가 온라인 캘리브레이션을 하는데 유의미한 구간인가를 검출하거나 또는 좋게 셀렉트된 이런 구간에 대해서 어떤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게 인트린직을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줄 사이에 익스트린직을 계산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도 씬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이런 연구들, 그래서 전체 페리오드를 다 갖고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특정 파라미터를 잘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이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MR 시스템을 아까는 이제 그 빈스 트래킹 자체를 평가했다면
MR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들은 결국은 3D 모션 트래킹이 잘 됐느냐 보다는 사실 증강된 컨텐츠가 얼마나 제대로 된 위치에 있고 흔들리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것들을 사람이 눈으로 봐서는 뭐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지만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눈을 대신하는 또 고정된 디스플레이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두 개의 카메라가 결국 평가 장비로 들어가서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여지는 가상의 콘텐츠를 다시 카메라로 찍어서 그게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있었던 실제의 컨텐츠랑 얼마나 뭐 이미지적으로 리프렉션 에러가 적은지 아니면은 공간상으로 잘 매칭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평가를 해야 되는 이슈들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MR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연구적인 이슈들, 기술을 개발하는데 이슈들이 있고요.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매핑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매핑하거나 또는 특정한 공간으로 갔을 때 그 공간에서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아는 이런 로컬라이제이션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고, 이 로컬라이제이션 기술들은 믹스드 리얼리티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초기 위치를 한 번에 대략적으로 잡아준다거나 또는 계속적인 이런 라지 스케일에서 움직임을 했을 때 루프 클로저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특정한다거나 하는데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전 시간과 오늘 앞 발표에서 이제 스파셜 AI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단순히 포즈를 에스티메이션하고 매핑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환경에 대한 언더스탠딩에 대한 연구들도 이 빈스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먼의 포즈를 에스티메이션하는 이런 연구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빈스 또는 MR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환경을 인지하는 데의 어떤 연속적인 연구로서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환경에 대한 그 어떤 하이 레벨의 언더스탠딩이 포즈를 에스티메이션하고 또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뭐 오브젝트의 포즈나 위치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의 어떤 의미론적 정보까지도 같이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다 같이 조합되었을 때 결국 이제 혼합현실 기술들이 좀 더 의미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가상의 콘텐츠와 또 내 주변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관점에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술들도 인터랙션 디바이스들에 대한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이 마찬가지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유저 디바이스들도 다 트래킹이 되고 또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돼야 가상 공간상에서 동기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빈스 시스템은 비단 HMD나 AR 글래스뿐만 아니라 이런 인터페이스에도 다 동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옛날에 봤던 것들인데 이제 아주 반가워서 갖고 왔고 이런 카메라나 뎁스 카메라 기반의 방법론들이나 아니면 이제 조이스틱이나 이런 핸드헬드 디바이스들 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들도 있고 뭐 제한된 공간에서 굉장히 넓은 가상 공간을 체험하기 위한 이런 트레이드밀에 대한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딥러닝 기술이 워낙 또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더 이상 뭐 이런 디바이스들 없이도 모노 카메라만 가지고도 핸드 포즈 같은 것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나와 있어서 인터페이스 기술들도 많이 발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섹션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이 조금 좀 불명확하고 모호해서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지금 위키피디아에 좀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 웨비나에서 발표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거는 어떤 하나의 상품으로서 또는 플랫폼으로서 보는 게 좀 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믹스드 리얼리티에서 현실 공간과 이제 가상 공간이 연결되고 상호작용되는 관점에서 그것들이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형태의 어떤 서비스나 제품들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좀 더 인문학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실 공간 그리고 가상 공간 그리고 현실 공간에 증가된 가상 콘텐츠들이 조금 더
상호작용을 잘 하고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카테고라이즈 하는 관점에서는 현실 공간에 어떤 증강되는 가상의 콘텐츠, 증강현실 콘텐츠도 메타버스로 볼 수 있고, 또 SNS, 뭐 페이스북이나 뭐 예전에 저희가 했던 싸이월드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의 어떤 가상의 어떤 공간상에서 우리 것들을 계속해서 기록해내는 것들도 메타버스로 볼 수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구글 어스2 같은 어스2나 아니면은 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가상 공간을 아예 만들어서 웨비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뭐 로블록스나 이런 것들 현실 공간을 완전하게 카피해서 만드는 미러 월드 또는 그냥 별도의 의미 있는 버추얼 월드 같은 것들도 다 메타버스의 어떤 개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것들을 위해서는 라지 스케일 매핑이라든지 또 그 안에서의 로컬라이제이션,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기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더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을 좀 더 긴밀하게 동기하기 위해서 결국 매핑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고 멀티 카메라 시스템들, 카메라와 IMU를 조합한 이런 구조들,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라이다 GPS 같은 것들을 가지고 매핑할 수 있는 뭐 웨어러블 장비 같은 것들에 대한 연구 개발들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라지 스케일 맵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오픈 소스들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의 동기화를 사실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게 메타버스 관점에서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제 이머시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론텀 매핑, 그래서 뭐 계절이 변하고 시간이 변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정보들, 라지 스케일의 정보들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온오프라인으로 맵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뭐 자율주행에서도 중요하고 메타버스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롱텀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어떤 연구적인 이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공간들을 결국은 모델링을 해서 가상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관점에서 맵을 아주 스파스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반대로 현실 공간을 우리가 정말 리얼리스틱하게 체험하고 싶다는 관점에서 또 아주 덴스하게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두 가지 이슈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좀 전 그 세션에서 마지막에 디스커션을 하시기도 했던 템플로지 맵, 뭐 댄스 맵 이런 관점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아주 리얼리스틱하게 현실 공간을 복원해야 되는 이슈도 있고, 또는 어떤 그냥 위치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만 있는 경우에는 그 맵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최소한의 어떤 포인트나 또는 토폴로지 형태로 스파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 맵을 스파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 양방향 기술들에 대한 연구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공간상에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뭐 이니셜 포즈를 잡고 그 안에서 단순히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의 VR, AR을 체험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말로 현실과 가상이 긴밀하게 연결된 상태에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위치를 인식하고 가상 공간과 가상의 콘텐츠와 동기화하기 위해서는 이 온라인 로컬라이제이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 주변에 있는 어떤 씬에서의 의미 있는 정보들을 아주 강건하게 뽑아냄으로써 이 빈스 관점에서는 라지 뷰잉 앵글이나 어떤 어피런스가 굉장히 많이 체인지되고, 또 실내 실외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경우에도 강건하게 이 위치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퓨처 디텍션 방법들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딥러닝 기반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서머리하면 이번 웨비나에서는 그 이제 빈스 시스템에 대한 구성 요소들, 그리고 동작 원리 주요 이슈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믹스드 리얼리티 운영 분야 관점에서 이 빈스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단순히 빈스라는 기술 관점이 아니라 믹스드 리얼리티와에서의 활용 관점에서 봤을 때의 어떤 이슈들이 있고 어떤 챌린지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굉장히 핫한 키워드인 메타버스 관점에서는 앞으로 어떤 그 연구들이 조금 더 중요하고 도전적으로 여겨질지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대한 내용 정리하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연구 주제부터 최근 트렌드인 메타버스까지 정말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지금 그 채팅창에 질문들이 코멘트가 있었는데, 그 형기님께서 그 나온 내용 중에 질문이 TLIO는 비주얼 이너셜 오더메트를 학습해서 비전 없이 IMU만으로 VIO 성능을 얻어낸 것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네, 제가 지금 사실 논문을 다 들여다보진 않고 그 앱스트랙트랑 그다음에 영상만 봤는데 학습 관점에서 그 비주얼 정보가 같이 쓰였다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GT가 있기 때문에 학습 단계에서는 안 쓰이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논문을 보고 논문은 그 비주얼 인포메이션을 학습 같이 썼는지 아니면은 IMU 정보만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결과를 뽑아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채팅창에 이재민님께서 그 TLIO 웹페이지를 올려주셨는데 뭐 거기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뭐 갑자기 그냥 생각난 거였지만 예전에 봤던 것 중에 IMU에 보통 칼만 필터로 보정해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데 그때 이제 위치 추정할 때 딥러닝 기반으로 칼만 그 뭐 센서 노이즈라던가 이런 걸 노이즈 특성을 자동으로 모델링해서 하는 방법도 있었던 것 같아서 갑자기 링크를 공유해 드렸고요. 그런 내용도 뭐 IMU의 학습 기반으로 하는 것들도 뭐 재밌는 연구 주제 또는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뭐 보다 보니까 끝부분에서는 들었던 생각이 혼합 현실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게 엄청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형기님께서는 마지막에 메타버스 정의를 이야기해 주셨을 때 사람마다 메타버스 정의가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형기님이 봤던 것 중에는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에 대해 3D to 3D 매핑이 가능해야 된다가 있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김수환님께서는 마지막 보여주신 페이지에서는 디지털 트윈 플러스 증강현실이 메타버스인 것처럼 들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메타버스가 사실 이제 수아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이제 현실 공간을 완전히 복사한 어떤 디지털 공간하고 그다음에 그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플랫폼이나 콘텐츠들이 현실과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생활하는 게 현실 공간에 업데이트되고 또 현실 공간에서 생활하는 게 가상 공간에 업데이트되고 뭐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도 개념으로 사실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처음에 소개드린 내용들에서는 조금 더 그 마케팅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이 가상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페이스북 같은 SNS도 기술적으로는 뭐 그냥 어떤 가상 공간이지만 우리의 일상들이 계속 로깅되고 정보들이 수집된다는 의미에서 메타버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이쪽 증강현실, 가상현실 시장을 키우기 위한 마케팅 용어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긴 하는데 뭐가 딱 정의다라고 정해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뭐 그냥 기존에 뭐 게임의 영역으로서 있던 것들을 그냥 다 같이 온라인에서 모여서 하던 게임 같은 것도 뭐 그냥 메타버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우리가 뭐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 같은 것도 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좀 영역이 넓어진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민님께서 질문 주셨던 내용이 빈스 제품 양산 시 제조 라인에서도 칼리브르 튜토리얼처럼 제품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캘리브레이션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뭐 만약에 그걸 활용한다면은
약간 뭐 기계적으로 로봇 팔을 활용해서라던가 뭐 그런 형태로 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해서 그럴 것 같은데.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은 이 스테이션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굉장히 정밀하게 움직이는 로봇 암 액추에이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캘리브레이션 패턴 같은 것들 딱 정해진 궤적에서만 찍고 그거 기반으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빈스 제품을 양산 라인이라고 하면 그것과 같이 어떤 액추에이터 기반으로 움직이면서 정확한 그 파라미터를 추출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형기님은 이제 메타버스 핵심은 정보가 존재하는 공간이 현실과 가상 공간 둘 다 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다. 지금까지는 현실 또는 가상에만 저장되는데 그 영역이 불투명해지는 게 메타버스 핵심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영역이 불투명해진다. 그렇죠. 그런 사실 이제 예전 영화였던 뭐 매트릭스 영화도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냥 생각이 들고 굉장히 정리하기 어려운 단어로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코멘트 및 질문 내용이었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실까요? 네, 뭐 없으시면 이용희님 발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